박수를 또 치고 슬레이트. 네, 맞아요. 편집점. 네. 아니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 왜 언론은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언론사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이런 얘기를 현지 기자다 보면 또 인터넷 그 기사 댓글이라든지 이런 반응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네, 좀 그럼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지배구조 측면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포털이 또 지배하고 있는 언론 시스템과 환경이 또 있을 겁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다음 쪽에는 아무래도 민주개혁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이 뉴스의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뉴스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또 온라인닷컴 기자다 보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이버 뉴스에 우리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메인이 있고 뉴스 이제 자신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채널 제휴를 한 곳이 뜨고 그 옆에 또 뉴스가 떠서 거기서 또 정치 뉴스를 들어가는 시스템인 건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뉴스들, 여기에 걸리는 뉴스들이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왜? 네이버에 걸리는 뉴스들은 몇 개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이제 기사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포털에 노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가 다음 카카오와 이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거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명 정도 이제 공식 국가 기구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언론사 유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용단체 이런 분들 한 15분에서 30분이구나. 30분씩 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60점을 넘으면 쉽게 검색이 돼요. 네이버 다음에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 쳤을 때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여기서 60점을 넘은 뉴스들이고요. 그다음에 70점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폰으로 핸드폰 말고 PC로 보실 때 이제 그 뉴스 스탠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뉴스 스탠드에 이제 걸릴 수가 있고요. 이게 6개월 단위인데 여기서 또 넘어가서 80점이 이제 넘어가면 흔히 이제 CP라고 표현을 해요. 네이버 컨텐츠 제휴라 그러는데 여기 컨텐츠 제휴에 포함이 돼야만 포털 뉴스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박덕흠 의원님의 뉴스는 특히 포털 기준으로는 여기에 걸려야만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 데스킹을 포털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또 나온 기사들은 또 네이버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최근에 그 윤영찬 의원 사건도 좀 있긴 했었는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저도 전원입니다만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으로 또 포털에 제휴가 됐다서 기사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란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 기사들도 그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박덕흠 의원 기사가 몇 개가 걸리는지는 또 모르겠죠. 그러다가 이 기사가 많아지면 네이버 진짜 메인 우리가 메인 딱 들어갔을 때 뜨는 메인들에 이제 걸리는 건데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전체적인 구조를 거쳤을 때야만 네이버 메인 기사가 되는 건데 기사 양 자체가 그러면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박덕흠 의원께 네이버 포털까지 도달하는 기사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그럼 네이버 포털의 영향력, 포털에 의한 그런 메인화를 알 수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사 지배구조일 텐데 기사양 자체가 적은 것도 맞죠. 왜냐하면 뭐 특히 새날을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이제 의혹건과 이 박덕흠 의원 건을 많이 이제 구분을 지으실 텐데 기사양 자체가 추미애 의원께 많죠. 그럼 당연히 포털에도 추미애 장관께 많이 올라가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언론사들은 또 왜 추미애 장관 걸 많이 쓰느냐. 냉정하게 박덕흠 의원이 3선을 하셨지만 몰라요. 유튜브랑 약간 비슷하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제가 막 곽상도 씨한테 홍보대사까지 했거든요. 계속 알리려고. 주위에서는 모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아니까 정치를 몰라도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도 이게 계속 죽어버리더라고요. 약간 그게 그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나 보네요. 네. 물론 단적으로 이렇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또 이 클릭수라는 거를 언론들도 인식을
검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기사와 박덕흠 의원 기사가 있을 때 일단 클릭수 자체가 당연히 추미애 장관 쪽으로 몰리다 보면 그쪽에 많이 인력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포털이 그렇게 최종적인 데스킹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기사 수도 적어지고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건으로 많이 몰린다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언론사들 지배 구조를 또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계세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동영 작가가 하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그 변상욱 네. 대기자님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그 우리나라 언론사들 중에서 건설사들이 예.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사의 논조를 보시려면 예. 그 지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지배구. 그러니까 방송은 결국에 전파를 국가에서 쏘는 공공재니까 네. 결국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지면 온라인들은 사적인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지배 구조가 논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쁘다 좋다는 둘째 문제예요. 예. 기업이 갖고 있으면 기업을 대변하는 언론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건설사가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제법 됩니다.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이 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 네. 하시다가 중흥건설에 아마 2018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 파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원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그 호반건설에서 예. 이제 사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이렇게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아마 박덕흠 의원과 연계가 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의혹이 네. 아주 강하게 네. 드네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네. 그 추미애 장관 건은 말의 논쟁이에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페이퍼 네. 하나의 문제인데 박덕흠 의원 건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네네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이슈에 대응해야 되는 기자들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이슈도 대응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런 양쪽의 기사들을 다 실어주면 좋겠지만 네. 쉬운 기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매일매일 이슈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복합적으로 좀 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 뭐 현직 기자로서 또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위의 친구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물론 가져야 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조국 전 법무장관 때 저도 사모펀드 얘기 나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고 반박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현안이 계속 터지니까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로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야 사모펀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 그러면 이걸 대응하기에는 엄청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이게 좀 쉬운 내용들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읽히니까 그게 또 2차, 3차 계속 이 재생산이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특히 작년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기사를 보면서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 지금 재판 과정이기도 하고 또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전 드러났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근데 일단 다른 것보다도 그 뭐 TV조선에서 그 따님 혼자 사는 따님 가서 막 초인종 누르고 뭐 이런 네. 것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혹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보도 경쟁. 네, 과도한 보도 경쟁. 네. 뭐 조금 있다가 단독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누구는 막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보도를 하고 누구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궁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침묵하는 것 같은.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인 윤리 강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제력이 없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듯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 지켜야 되는 준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이거 자극적인 것만 쫓아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자성의 목소리들은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기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는 다 있을 거고요. 일단
일단은 1차적으로 언론사의 기사라는 게 저희가 뭐 블로거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TV조선에서 그렇게 조국 전 장관 따님 집을 찾아간 건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면 뭐 그때 짜장면 예. 배달부 분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따는 장면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건져오라고 지시를 한다라거나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해와 라는 오더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저희 데스크라고 하는 분들은 취재 영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데 대다수의 이제 언론에 있는 저도 많은 기자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주변의 동료들을 들어보면 좀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들 해요. 저도 되게 언론이라는 곳은 정치적으로 보수성을 떠나서 조직적으로 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너 다른 데서 이거 해오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걔네 집 앞이라도 가봐. 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예.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뭔가 나오면 이제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사 입장에서는 그런 좀 과정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어쨌든 이 시장의 논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어떤 구조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다 바꾸자 뭐 혹은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어떻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뭔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막 무작정 그냥 바꿔 이런다고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자. 이게 보수 진보가 나쁜 게 아닌데 그리고 여야가 나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그냥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나 관행에 있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좀 그런 부분에 뭐 현실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이버를 막 그렇게 비판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좀 포탈을 통해서 조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딱 켰는데 컴퓨터를 딱 켰는데 바로 앞에 뜨는 건 뉴스창이고 제 단독 뜨는데 여기는 안 뜨네. 그럼 단독이 클릭이 좋네. 제 클릭수 잘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에는 뉴미디어 시대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새로운 문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 이제 옛날에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2014년인가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디지털 혁신 보고서 이런 게 나온 이후에 그냥 혁신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그 디지털 퍼스트 전략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포탈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진 거죠. 그래서 포탈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 포탈에서 그런 식으로 뉴스가 자꾸 장악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그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방송을 안 해봤습니다만 촬영에 음향에 조명에 이런 리포팅까지 해서 또 대본에 편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하루를 온전히 놓고 방송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온라인 대응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 그분들이 온라인 속보를 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탈이 지배하고 있는 뉴스 시장이 이 속보 경쟁과 단독 경쟁도 만들고 있지 않나. 속보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네이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속보창이 요새 핸드폰 위에 하나 뜨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뉴스를 보면 속보창이 뜨는데 그게 클릭이 되게 잘 나가요. 이 속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포탈이네요. 네, 포탈이 포탈 문제네요. 개혁인가요? 물론 기자들도 자생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개선하려면은 포탈에 대한 뭔가의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어쨌든 기자도 이제 한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따가 얘기는 더 하겠지만 되게 그런 분위기를 몇 번 느끼면서 아 이게 쉽지 않겠다. 특히 청년 기자가 뭐 내가 개혁적인 성향이라 해서 완전히 그거를 이 회사 자체를 혼자서 바꾼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그 막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남 가지고 난도질 당하는데 막 웃고 있고 이거는 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좀 이런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들어봤는데 이건 좀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